GPT 같은 그런 대규모 랭귀지 모델인데 이게 메타러닝 하다가 나왔네요. 근데 그런 대규모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되죠. 그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그 프리트레이닝 한 걸로 내가 하고 싶은 태스크, 예를 들면 랭귀지 모델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놨으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풀고 싶다, 또는 퀘션 앤서링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풀고 싶은 태스크, 그런 태스크를 이런 거대한 위에 있는 태스크로부터 내가 풀고 싶은 태스크로 내려오는 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프리트레이닝하는 그런 말하자면 거푸집 같은 태스크, 거푸집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되게 많이 쓰시는 말이에요.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네, 되게 멋있는 말이 되죠. 근데 말하자면 그게 거푸집이죠. 거푸집. 어떤 건물을 만들기 위한 껍데기, 그런 껍데기 같은 태스크를 가리켜서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라지 스케일 데이터를 가지고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걸 의미를 하고, 그렇게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 뒀으면 내가 풀고 싶어하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퀘션 앤서링 이런 것들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합니다.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로부터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내릴 때 아무런 추가적인 학습을 하지 않는 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약간의 추가적인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 이 트레이닝을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파인 튜닝을 해서 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잘 풀 수 있게 해주는 거를 바로 메타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인 튜닝하는 과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러니까 파인 튜닝하는 게 뭐 한입폭 정도만 돌자, 내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데이터가 조금 있다면 거기에다가 한 번만 파인 튜닝을 해주자, 뭐 한입폭을 돈다 그러면 메타러닝 중에서도 좀 어려운 메타러닝이 되는 거고, 한 번 나라는 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냐? 우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고자 할 때 랭귀지 모델을 어떤 식으로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용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 하는 방법만 잘 생각을 하면 내가 추가적인 파인 튜닝 없이도 내 태스크를 그냥 공짜로, 말하자면 공짜로, 뭐 사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죠. 프리트레이닝 할 때,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풀 때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공짜로 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잘 풀 수 있게 어떤 쿼리를 집어넣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근데 이거를 0번 프롬프트고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하면 이제 보통 메타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를 여러 번 하면 그냥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얘네들이 결국은 다 컨티뉴얼 러닝입니다. 왜냐? 프리트레이닝 된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트레이닝된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한두 번 파인 튜닝을 해주죠. 파인 튜닝을 할 때 과거 지식을 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얘네들을 어느 정도는 다 기억을 하고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하되 일부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새 태스크를 학습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원래 있는 거대한 모델이 내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내려오는 과정이 바로 컨티뉴얼 러닝하는 과정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저 메타러닝에서 쓰는 테크닉들도 컨티뉴얼 러닝 방법을 개선하는데 많이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네요. 네, 이용이 되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많은 힌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컨티뉴얼 러닝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이런 과거의 다양한 태스크 셋업들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서 했던 방법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래서 이 컨티뉴얼 러닝은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그 말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왠지는 아시겠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 컨티뉴얼 러닝을 뭐 머신러닝 2.0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는 한 번 데이터 딱 들어오고 한 번 학습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사실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열심히 공부하는 걸 머신러닝 1.0이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계속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연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모든 그 종류의 테크닉들을 컨티뉴얼 러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머신러닝 2.0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기계가 사람처럼 배우는 그런 스킬이다라고 해서 라이프롱 러닝, 뭐 휴먼 라이프 러닝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진짜 많아요. 네. 다 낚이시면 안 됩니다. 다 컨티뉴얼 러닝이에요. 그리고 뭐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주어진다는 게 이런 그 라이프롱 러닝,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게 아니고요. LLM이라고 하는 이런 LML입니다. 그래서 라이프롱 러닝, 평생 계속 배우는 거죠. 그런 시스템들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필요성이 증가됩니다. 이 데이터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거를 가정하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꾸준히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거. 여기까지 이제 용어들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련된 토픽들 이런 것들이고 이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게 결국은 이 러닝,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샘플들이 다양한 시간에 들어오는 거를 잘 핸들링해서 학습할 수 있을까를 다루는 이제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웍들을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이거는 뭐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를 보시는 용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996년에 세바스찬 트런이라는 분이 거의 최초로 라이프롱 러닝이라는 컨셉을 제안했습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지금은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96년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자율주행차를 연구했습니다. 1996년에 무려. 네. 그때 자율주행차를 미국에서 연구를 하려고 미국에 좀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문샷 프로젝트죠.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되게 허무맹랑한 프로젝트. 네. 아카데미에 있는 분들은 눈먼 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제 그런 약간 허무맹랑해 보이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한 게 그 달파라고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리서치 에이전시가 그럴 겁니다. DARPA. 그래서 국방부가 그런 문샷 프로젝트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가 자율차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자율 탱크 같은 걸 만들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자율차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일단 첫 번째로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자율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막에서 차를 내비게이션 하는 거를 대회를 한번 열어보자라고 처음에 1차로 그런 그 챌린지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달파 셀프 드라이빙 챌린지를 맨 처음에 했었던 게 사막에서 드라이빙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세바스찬 스런이 우승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사막에서 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GPS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거기까지 데스티네이션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내비게이션을 잘 못하더라도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시가지 심에서 우리가 시가지전을 생각을 한다면 탱크가 막 시가지를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도 막 지나다니고 신호등도 있고 다른 차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자율주행이 가능하냐 해서 달파가 사막 챌린지가 1, 2년 만에 세바스찬 스런이 그냥 정복을 해버리니까 몇 시간 안에 들어와라 했는데 그걸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렵게 가자 해서 얼근 챌린지를 합니다. 도심 상황을 만들어 놓고 도심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들어오게 하는지 이거를 하게 하는데 그때만 해도 96년의 컴퓨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96년의 컴퓨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막 486 이런 거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96년에는 그 지경이었거든요. 펜티움 486 이런 때입니다. 데이터가 당연히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능을 이때도 세바스찬 트런이 메인 AI 모델로 썼던 게 뉴럴넷이었습니다. 뉴럴넷을 써서 뭐 사인 같은 것도 표지판 같은 것들도 인식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데이터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성능이 되게 형편없었어요. 근데 어번 챌린지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쨌든 여기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미리 이 사인 랭귀지, 그러니까 사인 같은 것들을 레코니션 하는 모델들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실제 대회 들어가면 사인 같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거나 아니면 모양을 좀 다르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바스찬 스런이 뭘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 하듯이 이 셀프 드라이빙 카도 새로운 사인을 보면 비슷한 그런 모양이라면 얘는 뭐겠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샘플들을 추가해서 그 자리에서 온더플라이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스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라이프롱 러닝이라는 컨셉을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컨셉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셋업, 컨티뉴얼 러닝 주로 다루고 있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셋업 제가 요 다음은 아니고 아마도 잠시 쉬고 나서 하는 그 세션에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컨티뉴얼 러닝 셋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그 셋업하고 정말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 러닝 태스크라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펑션이 라이프타임으로 이런 F1부터 여기 3인데요. Fn까지 이런 펑션들을 러닝을 한다고 하면 이 F1부터 Fn까지는 각 타임 스텝마다 레코니션 할 수 있는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F1부터 Fn까지의 펑션들은 i를 0과 1로 매핑하는 그런 펑션이에요. 여기서 i는 이미지고요. 얘도 이제 비전 태스크라는데 이미지고 각각의 f는 0과 1이라는 걸로 매핑을 합니다. 그거냐 아니냐로
해요. 그래서 F1, F2, F3 얘네들은 각각의 타임 스텝마다 새로운 클래스가 하나씩 들어오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F1은 강아지, F2는 고양이, F3는 자동차, F4는 비행기 이런 식으로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냐 안 하냐로 판별하는 그 함수 F를 러닝하는 태스크를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시간에 따라서 이 함수들을 하나씩 배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n번째 태스크를 배울 때 우리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했을 때 이 xk 번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x를 러닝을 하는 그런 연속적으로 러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런 태스크 셋업을 이렇게 데피니션을 했습니다. 이게 라이프롱 러닝 태스크 셋업이고요. 그래서 인투이션은 뭐냐? 우리가 강아지라는 거를 배웠다면 이 강아지라는 거를 가지고 고양이나 새나 나무를 배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인투이티브하게. 그렇죠? 근데 강아지라는 걸 알면은 고양이랑 새랑 나무인 걸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알면 강아지가 아는 거를 봤을 때는 얘는 강아지는 아니다라는 건 최소한 알죠. 그랬을 때 얘는 뭘까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아지다라는 걸 알면 다른 클래스로 클래시파이 할 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최소한 그런 것부터 사실 강아지랑 고양이는 생긴 새가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털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뭐 동물이다라는 거를 인간은 이 머릿속에서 날리지 베이스에서 막 그래프 커넥션을 하는 것처럼 서로 간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리즈닝을 해서 거대한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되게 잘해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학습을 했지만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죠. 사실 인간이 얼마나 적은 데이터를 학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것 같긴 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잖아요. 말을 못할 때부터 계속 보니까 그런 데이터로부터 각각의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된 그런 컨셉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컨셉으로 머릿속에서 다 재조직을 하는데 머신러닝 모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되게 안타까운 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거 단면이 뭐냐? 여러분들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 때 레이블을 인코딩을 할 때 원합 벡터 인코딩을 쓰시죠. 그죠? 원합 벡터 인코딩이 그 단적인 예예요. 개다라고 하면 얘는 강아지의 확률은 빵입니까? 아니죠. 강아지랑 개는 같은 거군요. 개다, 그러니까 강아지다 그러면 개의 확률은 1이고요. 100%고 나머지 강아지가 아닌 모든 클래스는 확률이 0입니다. 근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개 중에서도 되게 고양이스러운 강아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개의 확률이 100%이기도 하지만 고양이의 확률도 꽤 되는 거죠. 뭐 한 0.2, 0.3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차없이 0으로 보냅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 간의 관계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레이블링인데 그럼 이렇게 레이블링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인간의 날리지 베이스를 모사한다는 관점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잘못됐죠.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레이블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아지라는 클래스를 놓고 나머지 1000개의 클래스를 쫙 줬어요. 그렇다면 이 1000개의 클래스와 이 강아지라는 클래스와의 관계도를 생각해서 확률값을 한번 매겨보세요. 한번 매겨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그렇죠? 얘네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사람들마다 그 값은 또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아지랑 고양이가 되게 비슷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되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여태까지 배운 데이터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디스트리뷰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 하는 관점에서 하나도 못 쓴다는 건 좀 슬프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 때 초창기에 했었던 연구들이 대부분 그런 원합 벡터 인코딩을 좀 까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컨티뉴얼 러닝이라든지 이런 그 적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일반화하는 그런 문제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컨티뉴얼 러닝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합 벡터 인코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하시겠지만 꼭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되지라는 거를 매 순간 계속 질문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고 좋은 발견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바스찬 트란이 이렇게 어떤
어떤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파이어를 러닝을 했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클래시파이하는 그런 러닝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알고리즘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최초에는 그 K 닐슨 네이버 같은 방법들, 우리가 아주 전통적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96년입니다. 전통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그 Fcat, Fbird, Ftree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학습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논문에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Kn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 두 번째 인스턴스를 우리가 현재 오늘날에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바스찬 셀런이 96년에 생각했던 컨셉, 그리고 간단하게 임플리멘트 했던 그런 것들을 요새는 조금 더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더 딥한 네트워크 스트럭처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96년과 2023년이 상황이 거의 비슷한데 데이터가 많아지고 네트워크가 커지는 것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커지고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러닝 레이트도 잘 조절을 해야 되고 옵티마이저도 좀 잘 써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 MLP를 이것도 약간 다른 소리인데 그 MLP를 가지고 여러분이 2D 인포메이션을 인코딩을 할 수 있죠. 이미지를. 왜냐하면 픽셀 다 각각을 가지고 이렇게 인코딩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MLP를 가지고 2D 이미지를 인코딩을 하지 않습니다. CNN을 가지고 하죠.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CNN이 잘 되더라. 그건 결론적인 얘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해냈을까요? MLP를 가지고도 2D 이미지를 충분히 인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NN을 가지고 쓰는 이유가 CNN을 가지고 쓰면 데이터, 그 필요한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NN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MLP하고 크게 다른 점이 패치 와이즈로 인코딩을 합니다. MLP는 픽셀별로 인코딩을 해요. 픽셀별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인풋 이미지를 쫙 봤어요. 그럼 그 인풋 이미지를 MLP에다 인코딩을 하면 각각의 픽셀 위치마다 웨이트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미지 이그젠플을 갖고 오면 훨씬 더 쉽게 보일 수 있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강아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그 강아지 이미지가 강아지라고 매핑을 하게 하는 펑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할 때 이거 학습하기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MLP 입장에서 보면 각 픽셀마다 웨이트를 주는 거죠. 그럼 이 각 픽셀마다 웨이트 주는 게 픽셀의 위치를 바꾸면 웨이트가 바뀌어요. 똑같겠죠. 그래서 인풋의 픽셀의 로케이션이 바뀌어도 MLP 입장에서는 똑같은 인풋을 처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강아지 이미지의 픽셀들을 다 셔플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노이즈 같은 이미지가 나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강아지라고 매핑하라고 MLP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럼 MLP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데이터가 때로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MLP를 가지고도 2D 이미지를 잘 인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이런 2D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인코딩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가 바로 컴퓨터 비전을 하는 인간들이 30년 동안 고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고민하면서 다양한 삽질 아웃풋들을 많이 냈어요. 그 삽질 아웃풋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탑티어 컨퍼런스들입니다. 눈물 나요, 진짜. 40년 동안 막 해가지고 한 25년 동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컨버지 시킨 정설이 뭐냐, 이미지라는 놈은 패치 단위로 인코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다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패치 단위로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걸 얀니쿤이 생각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면 데이터의 개수를 적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 2D 인코딩을 꽤 잘하는 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인 거죠. 그랬다가 그게 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거죠. 2000년대 초반에 보였는데, 그거는 그때 얀니쿤이 했었던 게 핸드 리튼 디짓 레코니션 테스트였어요. 0부터 9까지 숫자, 손으로 쓰는 숫자 레코니션 하는 게 다였거든요. 그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 잘 아시죠? 네, 그걸로 얀니쿤이 그걸 왜 했냐면, 그 사람이 그때 AT&T의 리서처였었어요. AT&T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최신청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우편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우편 번호가 있습니다. 5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편 번호 5자리를 바꿨잖아요. 원래 6자리였는데 아시나요? 6자리인 거 아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연배는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고 5자리를 바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편번호 분류를 잘못해도 다시 보내는데 하루 정도면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우편번호 분류를 잘못하면 저기 워싱턴주에 있을 게 플로리다주로 가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게 절로 가잖아요. 그럼 다시 받는데 일주일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편지 같은 경우라면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막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걸 막으려고 우편번호를 가지고 막 분류를 하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우편을 분류하는 사람에게 또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냐?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태스크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태스크가 아니니까. 근데 또 에러는 또 많이 나고 이게 쉬운 잡이다 보니까 샐러리도 낮고 그러니까 에러도 많이 나고 그거를 AT&T에서 자동으로 분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손글씨, 손으로 쓴 숫자 요거를 레코나이즈를 잘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시스템으로. 그래서 얀리쿤이 거기서 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뉴럴에서 컨버전 뉴럴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잘하는 거를 보였어요. 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2D 이미지를 이거 갖고 다 잘할 수 있겠네? 라고 1999년에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해본 거죠. 오브젝트 레코니션 데이터를 가지고도 해보고 어쩌고저쩌고 해보고도 하는데 다 다른 네트워크, 다른 모델한테 발립니다. 걔가 뭐냐?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나오면서 뉴럴 네트워크가 역사의 뒤앞으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알렉스 크리집스키라는 분이 다시 뉴럴 네트워크를 수면 위로 올려서 아 이거 아직도 쓸만하다 그리고 데이터가 클수록 훨씬 더 파워풀하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입니다. 이 실험적으로 보이기까지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뉴럴 네트워크는 이론적으로 좀 근거도 좀 많이 희박하고 그리고 트레이닝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사람들이 SVM보다 덜 쓰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거의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딥러닝의 대가 3분 있잖아요. 그 ACM 튜링 어워드 받은 그 3분, 그 제프리 힌튼, 얀리쿤 그리고 요슈아 벤죠 이 3분이 거의 종교처럼 믿으면서 뉴럴 네트워크를 열심히 연구를 하셨고 그 뉴럴 네트워크 연구하던 분들끼리 모여서 스키 타던 학회가 뉴립스라는 학회입니다. 지금은 그 최고로 좋은 학회가 됐죠. 되게 거대한 학회가 되고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그때만 해도 그 뉴럴 네트워크 하는 몇 명만 모여서 하는 스키 타던 학회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이 분야도 이 업앤다운이 심하고 그리고 어떤 모델이 언제 어떻게 각광받을지 모른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꾸 딴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런 걸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세바스찬 스런이 96년에 뉴럴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은 또 다시 뉴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뭐 이거는 되게 디테일한 건데 이 디테일한 거는 이 식을 한번 쭉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슷한 그 같은 태스크의 G를 학습을 할 때 같은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라면 여기는 Y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클래스의 샘플이라면은 그 G 펑션이 내는 아웃풋의 스페이스의 아웃풋이 같아야 될 것 같고 그 두 개 앨범 놈을 줄여야 된다는 거를 여기다 로스 펑션을 받고 걔네들이 다른 클래스에 속해 있는 샘플이다 그러면은 서로 거리가 멀어지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식의 단순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뉴럴에서 트레이닝하면 우리가 같은 클래스의 샘플들은 똑같다고 아웃풋을 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클래스의 샘플들은 다르다고 아웃풋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F들을 시간축에서 그 익스펜션 해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6년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같은 해에 우리가 과거에 N-1개의 태스크를 가지고 쭉 그 모델들을 학습을 했다면 여기서 이 태스크는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요. 각각의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의 태스크가 될 수 있고 같은 클래스에 있는 샘플들을 여러 개의 태스크로 쪼개가지고 제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개 이런 태스크들로 이미 학습한 모델이 있을 때 N번째 태스크를 할 때, 그 학습 태스크를 할 때 어떻게 그 N번째 태스크에서 학습할 때 전에 태스크에 있었던 지식들을 가져다 쓸까를 고민을 하면 이 N번째 태스크와 1부터 N-1번째 태스크와의 관계성을 봐서 비슷한 태스크들끼리의 그 지식들은 현재 N번째 태스크를 학습할 때 사용을 하고 아닌 것들은 안 쓰는 형태로 태스크를 클러스터링을 해서 지식들을 트랜스퍼를 하고 버려본 버리자라고 하는 컨셉을 제안을 하고요. 이것도 다 그냥 개념적인 거였습니다.
이게 그 학문의 초창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실험적으로 막 보여주지 않아도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수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실험적으로 굳이 안 보여줘도 초창기에 그 제시되는 그런 컨셉들은 그냥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뇌피셜로 쓰면은 그거는 도시 전설이 되는 거고, 걔를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을 해주냐 이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주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머신러닝 논문들의 초창기 그 학문들의 논문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개념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도 뭐 ICML이나 ICLR이나 뭐 뉴립스나 이런 논문들에서도 이런 초창기 그 연구들은 그냥 수식만 있고 실험 결과가 아주 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96년에도 타스크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프런 러닝도 데피니션 열심히 하고 실험은 아주 간단한 그런 걸로 보여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바스찬 트런이 라이프런 러닝 컨셉을 이야기하기 전에도 그런 비슷한 라이프런 러닝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비슷한 컨셉들을 많이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칼스키라는 분이 인덕티브 러닝을 하는데 우리가 오리지널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가 새로운 그 프로블럼을 푸는데 별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럴 때 어떻게 러닝 프로블럼을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게 과거에 배웠던 그런 태스크, 과거에 배웠던 지식들을 현재 태스크를 배울 때 얘네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고민을 해서 써야 될 건 쓰고 버려야 될 건 버리자라고 하는 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 이때는 이제 수학으로 열심히 증명을 하죠.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작은 데이터로 먼저 인크리멘탈하게 러닝된 그런 게 있을 때 프리미티브한 컨셉을 인컴플리트한 프리미티브한 컨셉을 배우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흔적.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고민했던 흔적들도 89년에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프런 러닝 그 초창기 논문 세바스찬 트런이 쓴 게 그 멀티태스크 러닝을 뉴럴 네트워크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멀티태스크 러닝을 펑셔널 트랜스퍼로 어떻게 할지, 약간 태스크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풀지, 이런 것들이 그 즈음에 많이 연구가 되다가 확 죽었습니다. 이런 게 컨셉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 컨티뉴얼 러닝 할 때가 아니라 원타임 태스크, 원 배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도 못하겠다. 이것부터 잘해보자 라는 그 분위기가 훨씬 많이 강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던 게 97년부터 뭐 2010년대 초반까지, 202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 모델에 대해서, 한 데이터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이런 컨티뉴얼 러닝 시스템이 뭔가 인간하고 비슷한 그런 리즈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NLP에서 제일 먼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얼 러닝 스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NLP에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탐 미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머신러닝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거대한 거짓말의 시초를 여신 분이죠. 네. 탐 미첼 교수님은 CMU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이분이 머신러닝이라는 텍스트북을, 교과서를 쓰신 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머신러닝 슬라이드나 이런 것들의 거의 기반이, 거의 대부분의 기반이 탐 미첼 교수님의 수업 슬라이드라든지 책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들도 다 이 책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던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든지 레귤러랑이죠, 뭐 로스 펑션 이런 것들이 다 이 책에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2015년에 쓴 논문 중에 네버 엔딩 랭귀지 러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96년에 세바스찬 트런이 CMU에서 그걸 하고 이게 어버 챌린지도 승리하고 이렇게 막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MU는 되게 좋은 학교지만 되게 시골했습니다. 피츠버그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날씨 좋은 학교에서 세바스찬 트런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98년인가 99년인가 스탠포드로 이직을 하셨고요. 거기서 스탠포드는 또 이게 스타트업의 성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에서 많은 돈을 받고 뭔가를 하시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은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탐 미첼 교수님이 그 세바스찬 트런이 있을 때에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라이프롱 러닝이라든지 컨티뉴얼 러닝도 계속 생각을 하시다가 2007년이 돼서야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한번 이런 라이프롱 러닝을
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탐미첼 교수님이 뭘 했냐면 웹에서 다양한 난리지들을 긁어와가지고 웹을 이렇게 크롤링을 하는 거죠. 뭐 위키 같은 것들을 크롤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니셜리 빌딩해 놓은 난리지 베이스에다가 노드들을 추가하고 엣지들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난리지 베이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난리지 베이스가 어떤 식으로 생겨먹었냐면 이런 도시들의 노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파리라는 노드가 있거나 피츠버그라는 노드가 있거나 시애틀 이런 게 있으면 이거에 메이어 오브 썸띵이라는 엣지가 있으면 여기에는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이어 오브 썸띵이라는 엣지가 붙어있다. 그러면 메이어 오브 페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웃풋은 현재 시점에서의 파리의 시장이 누군지를 가리키는 노드가 여기 딱 붙으면은 이제 그게 거대한 난리지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난리지 베이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 난리지 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냐에 대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난리지 베이스를 어떻게 업데이트할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거는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고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별로 필요도 없는 내용이라 그거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 난리지 베이스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어스틴 뭐 이런 거에 이런 거는 모모의 홈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뭐 뮤직축구팀, 야구팀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웃풋이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질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도시는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뭐 이름이 샌프란시스코라고 있으니까 쉽게 샌프란시스코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에 샌프란시스코 노드가 엣지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누구누구가 어디에 산다 그런 거를 우리가 질문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 박재범은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시애틀이 답이니까 뭐 박재범이랑 시애틀이랑 리브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드가 있다면 그 난리지 그래프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랭귀지 모델,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당시에 하던 건 이건 랭귀지 모델은 아니고 NLP 모델이었는데 이 모델이 하던 건 주로 퀘션 앤서링, QA를 하려고 만든 모델입니다. 그 QA를 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 지식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2008년부터 이 넬이라고 부르는 네버 엔딩 랭귀지 러너에서 NELL에서 넬이라고 부르는데 이 랭귀지 모델을 쭉 돌려서 너무 빌리프가 테스터 빌리언스 빌리프라고 하는데 빌리프는 노드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노드 개수가 점차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시간에 따라서 그거를 그래프로 그린 거고 이 노드와 엣지들의 노드가 추가되고 엣지들의 값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난리지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텍스트를 주면 이 텍스트를 얼마나 잘 언더스탠딩을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걔가 바로 리딩 스킬을 테스트하는 테스트인데 머신 리딩이나 머신 컴프리hension이라고 부르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아마 서민준 교수가 얘기를 해줄 텐데 머신 컴프리hension을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테스트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책은 교과서였었습니다. 교과서를 얼마나 잘 읽었는지를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받으셨나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얼마나 내가 잘 맞추는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머신 컴프리hension은 어떤 텍스트를 주고 이 텍스트를 보게 한 다음에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얼마나 잘 답을 하는지를 가지고 이 리딩 스킬의 점수를 매겼었어요. 그래서 퀘션 앤서링은 우리가 풀듯이 어떤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밸류에이션을 했는데 그 이밸류에이션 스코어가 점점 좋아졌다라는 게 요 넬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프록시 지표로서 이렇게 제시를 해줬고요. 이게 당연한 게 당연히 난리지 베이스가 커졌고 노드 개수 많아지고 웨이트가 더 정교해졌기 때문에 퀘션 앤서링의 정확도도 높아졌겠죠. 그래서 리딩을 얼마나 잘했느냐 보다도 뭐 말하자면 리딩을 얼마나 잘한 거죠.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얼마나 더 잘 리딩을 해서 이 난리지 베이스를 업데이트 해줬냐라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넬이라는 시스템을 쭉 연구를 해오다가 2015년 정도부터는 넬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중단을 했어요. 그 즈음에부터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이런 게 막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탐미첼 교수님도 딥러닝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했지만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10년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2007년, 8년부터 시작을 했고 15년쯤에 1단계 리포트를 논문으로 해서 15년에 한 번 된 거고
18년에 최종적으로 낼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날리지 베이스는 그 120밀리언 이상의 컨피던스, 그리고 웨이트 빌리프, 걔네들 엣지랑 모드 개수들인 거죠. 이렇게 계속 커져갔고요. 그러면서 리딩 어빌리티, 리즈닝 어빌리티, 러닝 어빌리티, 얘네들 어떤 식으로 이밸루에이션 하냐? 다 퀘션 앤서링으로 이밸루에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 다르게 보이지만 우리가 얘네들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록시 태스크라고 해봐야 다 퀘션 앤서링밖에 없어요. 근데 퀘션의 난이도를 높이는 거죠.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리즈닝으로 그냥 한 번에 딱 물었을 때 답이 나올 수 있는 단순한 단답형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요하는 단답형 문제,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얘가 얼마큼 답을 잘하는지를 가지고 리즈닝 어빌리티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완전한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리즈닝을 얼마나 잘하냐라는 거를 퀀티파이 할 수 있는 메저를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얘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리서치 토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꽃게인데 우리도 앞으로 못 걸어요. 그런데 옆으로만 걸으면서 자식한테는 앞으로 걸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리즈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밸루에이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프로세스도 모르고 이밸루에이션도 모르기 때문에 리즈닝 연구가 그만큼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넬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고, 이미지에서도 이런 넬과 비슷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도 네버 엔딩 이미지 러너라고 해서 닐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얘는 그 오브젝트 카테고리, 씬, 애트리뷰트라는 그런 엔티티들을 러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관계, 씬과 오브젝트의 관계, 오브젝트 애트리뷰트의 관계, 씬과 애트리뷰트의 관계, 이런 것들을 러닝했는데, 이렇게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와 거기에 딸려있는 텍스트 또는 캡션, 태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인터넷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미지랑 그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상식을 찾아내는 것을 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버스는 지나가네요. 아까 그렇죠? 에어버스 330은 can be a kind of나 look similar to airplane 이렇게 있고, deer can be a kind of나 look similar to antelope 이런 식의 상식을 발견을 해내는 건데, 얘네들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했냐, 이미지들을 쭉 긁어와요. 인터넷에서. 그러면 이미지들을 긁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면 바운딩 박스가 나오죠. 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바운드하고 있는 그 박스가 나오는데, 그 바운딩 박스들의 로케이션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뭐일 것 같다, 얘네들은 뭐의 부분일 것 같다, 이런 식의 상식을 스스로 발견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의 관계 같은 것들은 말을 하자면 이런 거죠. 코롤라 is a kind of look similar to car. 카라는 바운딩 박스랑 코롤라라는 코롤라는 그 이번에 토요타에서 만든 우리나라의 아반떼라는 동급의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코롤라라는 바운딩 박스랑 카라는 바운딩 박스를 보니까 이 바운딩 박스들이 거의 매번 동일한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도 비슷하고, 그러면 코롤라는 자동차의 일종이거나 비슷하게 생겼겠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오브젝트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리고 씬과 오브젝트 릴레이션십은, 이 씬이라는 거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뭐다? 그럼 얘는 레이스웨이라는 이미지가 되는 거고, 이 카는 그 안에 있는 바운딩 박스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카라는 놈은 레이스웨이에서 자주 출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퀴라는 거를 보면, 바퀴는 자동차라는 바운딩 박스 안에 늘 그 바퀴 바운딩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휠이라는 거는 자동차의 부속품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릴레이션십들을 자동으로 디스커버리를 해주는 그런 모델이 닐이 되겠습니다. 이 닐을 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 이런 캠리는 이제 토요타의 우리로 치면 현대 소나타와 동급인 차량인데, 캠리들의 바운딩 박스들을 가지고 캠리는 자동차의 일종이네, 얘네들 레이스웨이에서 주로 발견이 되네, 아니면 하이웨이에서 주로 발견이 되네, 이런 것들의 상식을 자동으로 쭉 발견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얘네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인터넷에 그냥 서치를 해가지고 쭉 오브젝트 디텍션 돌리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여기 서머리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200개 CPU 코어로, 이게 2013년에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4달 동안 돌려서
컨셉은 한 2,500개, 그리고 오브젝트는 1,500개 이상, 씬도 한 1,000개 이상, 애트리뷰트 87개 이상은 자동적으로 디스커버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분석한 이미지 개수는 500만 장이 넘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정말 빅딜이었어요. 그때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사람들이 되게 큰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1밀리언이었거든요. 100만 장 이미지였는데 500만 장 이미지를 4달 동안 연속적으로 학습해서 이런 커먼센스를 지가 인터넷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긁어오는 그런 훌륭한 시스템이어서 그 당시에 되게 크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묻혔죠. 이걸 만든 친구는 졸업하고 지금 페이스북에 가 있는데 좀 뭐 다른 거 하더라고요. 뭐 메타러닝도 하고 이것저것 논문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닐이라는 시스템도 만들어서 컨티뉴어스하게 업데이트를 했던 그랬던 과거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게 많이 갔는데요. 48분이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7분 정도 쉬고요. 11시 5분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컨티뉴얼 러닝 셋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많이 공부했던 그런 컨티뉴얼 러닝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는지 몇 분까지 시작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11시 56분, 10시 56분인데 11시에 할게요. 네. 11시 하겠습니다. 강의자를 보시면 뒤에 슬라이드가 산더미 같이 있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요. 뒤에 테크니컬 디테일이라서 일단 강의 시간에는 오버뷰만 하고 그 디테일들은 나중에 살펴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늦게 온 만큼 조금씩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 앞부분에서 과거의 컨티뉴얼 러닝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고찰들이 많이 있었다면 요새는 컨티뉴얼 러닝을 딥러닝 컨텍스트에서 엔지니어링적으로 많이 풀어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주로 얘기하는 셋업이 아까 세바스찬 트런이 얘기했었던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셋업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컨티뉴얼 러닝의 하나의 그런 인스턴스인데 근데 거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하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같은 데서 컨티뉴얼 러닝이다 라고 하면은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컨티뉴얼 러닝,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 어떻게 생겨먹었냐? 데이터가 이렇게 클래스 단위로 쪼개져서 들어오는 이게 하나의 태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1이라는 건 태스크 1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태스크 1에서는 클래스 1부터 10까지를 러닝하는 태스크고, 태스크 2는 클래스 11부터 20까지, 태스크 3은 21부터 30까지 이런 샘플들이 들어있을 때 모델을 어떻게 하면 적응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현대에서 얘기하는, 현재 사람들이 얘기하는 컨티뉴얼 러닝, 즉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눠져서 들어오지 않아도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오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31부터 30까지 클래스를 조인트 러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조인트 러닝이라고 부르고요. 조인트 러닝을 한다 그러면 1번부터 30번 클래스를 50번의 이폭에서 돌린다고 할게요. 30번의 이폭으로 돌린다고 하겠습니다. 30번의 이폭 동안 1부터 30개 클래스의 데이터를 계속 봅니다. 30번 보는 거죠. 그런데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셋업으로 들어오면 1번부터 10번 이폭에선 1번부터 10번 이폭은 1부터 10번 클래스를 보고요. 11번부터 20번 이폭은 11번부터 20번 클래스만 봅니다. 그러면 11번 이폭부터 20번 클래스, 20번 이폭까지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클래스의 데이터는 안 보는 거죠. 그러면 계속 보여줘도 까먹는데 안 보여주면 얼마나 더 많이 까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은 멀티 이폭 트레이닝 때문에 생기는 건데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그게 훨씬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클래스의 데이터를 마스크아웃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태스크를 볼 때는 11번부터 30번 클래스까지의 데이터를 마스크아웃을 하고요. 그리고 11번부터 20번 사이 20번의 두 번째 태스크를 학습을 할 때는 1번과 10번 1번부터 10번 클래스까지 21번부터 30번 클래스까지를 마스크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횟수를 보여준다고 해도 이 전체 횟수에서 보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까먹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클래스의 데이터를 보고 배웠잖아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얘를 안 배우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포게팅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포게팅 하는 것과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건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다 보니까 옛날 지식을 까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전통적인 이 컨티뉴얼 러닝 컨텍스트에서 또는 이게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에서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도 그렇대요. 이게 플라스티시티, 스테빌리티 딜레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티시티라는 거는 소성이거든요. 한문으로 그 플라스틱인 거죠. 플라스틱은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영어로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말랑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플라스틱이 딱딱한 게 왜 말랑말랑하냐? 열을 가해보세요.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말랑말랑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 플라스티시티라는 거는 말랑말랑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즉, 잘 배울 수 있는, 지식을 잘 배울 수 있을 만한 말랑말랑한 성질을 플라스티시티라고 하고, 스테빌리티는 과거에 배웠던 지식을 얼마나 더 스테이블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두 개의 능력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딜레마를 형성할 정도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을 잘한다라는 거는 저 플라스티시티, 스테빌리티 딜레마에서 스위스팟을 더 잘 잡았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포게팅만 열심히 막는다라고 하는 것도 별로 안 좋고요. 안 배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플라스티시티만 더 좋다. 새로운 것만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러면 과거 데이터는 아예 잊어버리면 됩니다. 왜 예전에 제가 약대나 의대 다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걔네들은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봐요. 그리고 텍스트북도 굉장히 두껍고 양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너는 이런 걸 어떻게 보는 거냐 했더니 시험을 잘 보는 핵심은 빨리 봤던 시험 그 과목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뇌도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들을 빨리 잊어먹어야 새로운 지식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플라스티시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그냥 싹 날려버리고 얘를 그냥 이니셜라이즈하고 얘를 배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그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인코더 부분이 잘 학습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안 날리는 게 좋겠지만 이 하이 레벨 날리지 차원에서는 이 새로운 데이터를 배울 때 과거 데이터를 잊어버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테빌리티 플라스티시티 딜레마, 스테빌리티 딜레마를 잘 해결하는 게 컨티뉴얼 러닝의 핵심이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셔도 핵심은 잘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클래스 인크리멘털 러닝 방법들, 이제 컨티뉴얼 러닝을 풀려고 하는 방법들을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슬라이드 순서를 좀 바꿨어요.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랑 순서가 조금 다른 겁니다. 방금 바꿨습니다. 리플레이 베이스 메소드라는 게 있고, 레귤레이션 베이스 메소드라는 게 있고,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리플레이 메소드라는 건 뭐냐?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지식을 메모해 놓는 거죠. 메모를 해놓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걔가 리플레이 베이스 방법이고요. 레귤레이션 방법은 과거에 어떤 지식을 배웠으니까 그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이런 것만 취사 선택하자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 방법이고요.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방법은 요약본을 계속 치트처럼 이렇게 컨닝 페이퍼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놓는 내 뇌를 하나씩 더 만드는 거죠. 이게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리플레이 베이스 방법은 과거의 데이터를 조금 세이브 해놓고 쓰는 방법.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복습하는 형태의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리허설 방법은 과거의 샘플을 과거에 우리가 학습할 때 썼던 데이터의 일부를 저장해놓고 메모리에다가 저장해놓고 새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같이 섞어서 학습하는 방법이 리허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샘플을 직접 쓰는 그런 방법이고요. 수도 리허설은 과거 샘플을 직접 세이브는 안 하더라도 과거 샘플 같을 것 같은 애를 생성하는 생성 모델을 학습한다거나 또는 과거 샘플이 갖고 있었을 법한 그런 메타 정보들, 피처를 저장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어느 정도의 과거 정보를 가공된 형태든 아니든, 그러니까 안 가공된 형태, 오리지널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게 리허설이라면 걔네들 약간이라도 가공한 형태를 쓰는 게 수도 리허설 방법, 또는 아예 생성 모델을 만들어서 과거 데이터일 것 같은 애를 생성하는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해서 새 데이터랑 합쳐서 학습하는 게 수도 리허설 방식이고요. 컨스트레인드 방법은 과거의 샘플들이 제너레이션 했던 그레디언트들 있잖아요. 그 그레디언트들을 세이브 해놓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그레디언트를 합쳐가지고 쓰는 그런 방법이 컨스트레인드 방법입니다. 어쨌든 과거 데이터의 정보를 활용하는 게 리플레이 베이스 방법이고요. 얘네들은 저장을 해야 되는 저장 공간 대비 이 컨티뉴얼 러닝에서 애큐러시 게인하는 성과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성능을 되게 많이 높이는 방법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이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고요. 레귤레이션 방법은 크게 프라이어 포커스랑 데이터 포커스로 나눴는데, 프라이어 포커스는 우리가 정해놓은 특정 프라이어 방법으로 레귤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컨티뉴얼 러닝을 하려면 이런 형태의 레귤레이션 텀이 들어가줘야 돼 라고 우리가 로스 펑션에 그냥 하드코딩 해주는 걸 의미하고요. 데이터 포커스는 과거 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과거 데이터에서 받았던 그레디언트라든지 아니면 과거 데이터에서 받았던 어떤 솔루션 스페이스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라이어로 놓고 걔네들을 레귤라이제이션으로 쓰는 그런 형태의 레귤라이제이션 방법이 데이터 포커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어 포커스는 우리가 하드코딩한 핸드크래프티드 로스 펑션에 있는 레귤라이제이션 텀이라면, 데이터 포커스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솔루션 스페이스의 한정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픽스드 네트워크와 다이나믹 아키텍처로 나올 수 있습니다. 픽스드 네트워크는 새로운 그 지식을, 그러니까 과거 지식을 일단 배워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었죠. 그럼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과거 네트워크 배운 거를 일단 한쪽에 빼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은 새 네트워크 다시 배워요. 새 수든 새 부대에 따라서 두 개의 네트워크를 머징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같은 사이즈의 네트워크 크기를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할 때는 새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거죠. 과거에 학습했던 파라미터를 아이솔레이션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머지해서 같은 사이즈의 네트워크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픽스 네트워크이고요. 다이나믹 아키텍처는 계속 쌓아갑니다. 과거에 태스크 1에서 학습했던 파라미터 따로 빼놓고, 두 번째 태스크 또 따로 빼놓고, 세 번째 태스크 따로 빼놓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떤 태스크에서 왔는지만 찾으면 그 태스크에 있는 모델에 돌려보면 포게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없어집니다. 모델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단점은 모델 사이즈가 태스크 개수만큼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거, 이런 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어떤 태스크인지 맞추는, 거기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이나믹 아키텍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이나믹 아키텍처 방법은 포게팅을 근본적으로 넣을 수 있고 플라스티시티도 굉장히 크게 얻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뭐 용량이 계속 커진다거나 태스크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다른 컨티뉴얼 러닝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 리플레이 베이스드 메소드,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게 세이브하는 데이터의 코스트인 거죠. 메모리 코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습 코스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코스트 대비 성능이 제일 높은 게 최근에 이 리플레이 베이스드 방법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과거 샘플을 직접 저장하는 리허설 방법들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방법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후반기부터 이 라지 모델들이 베이스 모델로 쓰여지면서 레귤레이션 방법들도 다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굳이 과거 샘플들 이렇게 세이브 이런 거 안 해도 이 과거 모델이 충분히 크고 프리트레이닝을 잘 해놓으면 그러면 컨티뉴얼 러닝도 자연스럽게 메타러닝과 비슷하게 잘 풀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라지 스케일 GPU를 갖고 있는 그룹들,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그룹에서 이런 레귤레이션 방법들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포개팅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일부 데이터들이 마스크아웃이 돼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할 때 다 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뉴럴넷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에서 더 심화된 그런 더 악화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그 있는 문제에서 컨티뉴얼 러닝 컨텍스트에서 뉴럴넷이 더 포개팅이 심하다라는 거는 1989년에 맥클로스키와 코헨이라는 분이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오래된 그 발견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발견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못 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딥 네트워크로 오면서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게 더 심각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리허설 베이스드 방법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샘플을 조금 이렇게 저장해 놓는 그 메모리 공간을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에서 나왔대요.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에서 우리가 과거 지식을 기억하는 메모리를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서 따와서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잘해요. 따와서 이 에피소딕 메모리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냥 샘플을 세이브해놓는 작은 장소입니다. 이 세이브하는 포션이 되게 작아요. 과거 샘플의 1% 미만을 세이브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샘플이 2,000개 있었다. 그러면 그중에 한 20개 정도만 세이브를 해놓고 클래스가 20개면 거의 클래스당 한 개씩만 세이브를 하는 거고요. 과거 샘플이 한 2만 개 있었다. 그러면 200개 정도 이 정도 세이브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5% 정도 굉장히 적은 포션의 데이터만 가지고 리플레이를 해서 새 샘플하고 같이 섞어갖고 쓰면 포개팅을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포개팅을 많이 못 막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조직체에 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컨티뉴얼 러닝 셋업을 다루는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태스크 셋업 있잖아요. 태스크 1은 클래스 1부터 10, 태스크 2는 11부터 20, 태스크 3은 이런 식으로 들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태스크가 쪼개져서 들어올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컨티뉴얼 러닝이 디플로이 되는 상황, 어떤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의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업데이트를 하려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온라인 샘플 형태로 온라인 샘플 형태로 이게 타임축이고요. 이 타임축에서 이 네모가 샘플 하나하나 들고요.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색깔이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클래스들이 마구잡이로 아무 타임 스텝에서나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을 잘 버퍼링을 해놔서 나이스하게 태스크별로 이렇게 쪼개놓습니다. 그쵸? 이게 리얼리스틱한가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셋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조인트하게 데이터들이 쪽쪽쪽 들어올 것이다. 태스크 1에서 클래스 1부터 10까지 들어왔으면 미래에는 1부터 10의 샘플은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죠. 근데 컨티뉴얼 러닝 셋업은 그런 상황을 태클하고자 만들어놓은 셋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저도 이거 좀 별로다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게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컨티뉴얼 러닝을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슬라이드는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오프라인이라는 건 좀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두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번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멀티이폭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럭셔리가 과연 컨티뉴얼 러닝 모델에게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스트림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열심히 계속 받아들여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과거에 들어왔는 뭐 직전 타임에 들어왔던 그 샘플들을 멀티이폭 트레이닝을 할 만큼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멀티이폭 트레이닝 하는 거 말고 한 번 들어오는 족족 한 번만 딱 보고 트레이닝하고 끝내는 이런 셋업을 온라인 셋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머니폭만 트레이닝을 하는 새 샘플들은 스트림드 샘플들은 머니폭만 트레이닝하는 셋업이 조금 더 리얼리스틱할 거다라고 하는 게 컨티뉴얼 러닝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테스트 타임에 들어오는 샘플에 태스크 아이디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샘플은 몇 번째 태스크에서 왔다. 그래서 클래스 아이디를 주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의. 그러니까 1번부터 예를 들면 디스조인트 태스크 셋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샘플은 테스트 타임에서 주어진 이 샘플은 태스크 3번에서 온 거다. 그러면 얘는 21번부터 30번 사이에 클래스에 있는 애잖아요. 그죠? 그럼 걔를 태스크 3번 모델에다가 적용을 하면 깨끗하게 클래시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태스크 아이디를 오러클이 주는 그런 셋업도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이런 것도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다루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되게 슬픈 일입니다. 논문을 하나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런 셋업도 초창기에는 통했다. 요새는 잘 안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조인트한 셋업이 좀 리얼리스틱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저도 되게 안 좋게 봤지만 이분들도 안 좋게 봤습니다. 이분들이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분들인데 요 ECCB 2022년에 ECCB라는 학회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태스크들이 어떤 클래스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떤 클래스는 적게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디스조인트하게 딱 잘라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태스크에서는 많이 들어오는 클래스가 있고 적게 들어오는 클래스가 있고 두 번째 태스크에도 많이 들어오는 클래스가 있고 적게 들어오는 클래스가 있고 그러면 새로운 클래스도 언제든지 등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오는 클래스, 주로 많이 들어오는 클래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디스조인트 셋업에서 얘기하는 걔네들만 등장하는 그런 셋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조인트 셋업은 약간 태스크마다 클래스들을 쉐어할 수 있는 그래서 태스크 바운더리가 블러리한 셋업이다라고 해서 블러리 태스크 바운더리라고 하는 블러리 컨티뉴얼 러닝 셋업이 이 20년 논문에서 제안됐습니다. 디스조인트 셋업하고 블러리 셋업을 좀 비교해보면 디스조인트 셋업에서는 첫 번째 태스크에서 도구 캣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car, bike, house, sheep 얘네들은 아예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블러리 셋업에서는 도구와 캣이 메이저 클래스고 그럼 메이저 클래스의 포션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리 10 그러면 메이저는 90, 마이너는 10 나머지 클래스들 car, bike, cow, sheep은 10%의 확률로 이 태스크에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스조인트 비스무리하지만 이 클래스들이 모든 태스크에서 막 다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게 바로 블러리 셋업입니다. 얘가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셋업이다라고 이 20년 논문에서 주장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20년 논문에서 더 재미있는 부분을 주장한 게 뭐냐면 이렇게 블러리한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컨티뉴얼 러닝 셋업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단순하게 만든 모델 여기서 G덤이라고 했는데 그리디하게 밸런싱 샘플링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샘플들이 쫙 들어오면 얘네들을 에피소딩 메모리에다가 클래스마다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서 샘플링을 하고 샘플링하는 방법은 랜덤하게 이렇게 그리디하게 그냥 뽑으면 이렇게 에피소딩 메모리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면 from the scratch로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는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메모리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덤러닝을 하면 성능이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라고 주장했던 애들보다 더 잘 나온다는 걸 보여줬어요. 되게 많은 데이터셋에서 굉장히 많은 그 방법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요 그리디 밸런스 샘플러 플러스 덤러너 줄여서 G덤이라고 하는 요 방법이 거의 다 이기는 한 몇 군데 빼고는 다 이기는 제가 도표를 안 갖고 왔는데요. 숫자상으로 다 이기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이 논문이 크게 각광을 받았고 이게 오럴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논문이 됐습니다. 이 그리디 샘플러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랜덤 샘플링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 샘플링 기법들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블러리한 셋업,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셋업에서 컨티뉴얼 러닝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리디 샘플러가 놓치고 있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봤던 샘플들의 그 이센셜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정보들을 이 메모리에 담아줘야 되고 그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샘플들하고 합쳐가지고 학습을 해야지 더 좋은 성능을 낼 텐데 그리디 샘플러도 물론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그렇게 샘플링을 좀 더 잘하면 성능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코어셋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어셋 프로블럼은 우리가 뭐 100만 장짜리 이미지가 있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이 그런 거죠.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있으면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100만 장이 과연 다 필요한가? 이미지넷 성능,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을 때 뭐 80몇 %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100만 장이 다 필요할까? 거기에 필요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서포트 벡터 머신을 공부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학습을 하면 서포트 벡터만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서포트 벡터가 아닌 샘플들은 없어도 됩니다. 학습할 때 서포트 벡터가 아닌 샘플들이 트레이닝하는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디시전 그 바운더리를 메이킹할 때 서포트 벡터가 아닌 애들은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없이 트레이닝을 하면 트레이닝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트레이닝을 하냐에 따라서 SVM 바운더리가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거의 높은 확률로 거의 똑같은 바운더리를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쓸데없는 샘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샘플을 제외하고 그 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모델을 학습하는데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장 필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을 코어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셋을 찾아주는 방법들을 정말 다각도로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 사실 일포스트 프로블럼이거든요. 어떤 게 코어셋이냐 그러면 이게 태스크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게 코어셋이냐 했을 때 이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하나 들어오면 또 코어셋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코어셋을 푸는 방법은 아직도 난제예요. 이거 코어셋 푸는 거는 결국 머신러닝 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머신러닝을 한다. 이거는 코어셋 푸는 거랑 좀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인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셋 찾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에피소딕 메모리에서 샘플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는 코어셋 찾는 문제랑 똑같은 거고요. 제가 아주 옛날에 2012년에 13년에 발표한 논문인데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그 퓨샷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퓨샷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할 때 트레이닝 셋이 이렇게 10개밖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딥러닝은 없었어요. 이때 이제 그 서포트 벡터 머신 쓸 때인데 이렇게 적은 수의 샘플이 주어졌을 때 언네이블 샘플은 또 되게 많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언네이블 샘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클래시파이의 성능을 높일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거죠. 언네이블 데이터 엄청 많고 레이블 데이터 조금 있으니까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의 크리테리어를 뭘로 바꿔갈 거냐 스코링 펑션을 뭘로 쓸 거냐 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 제가 실험적으로 발견한 게 이 샘플들이 같은 클래스의 샘플이 아니어도 이 클래스랑 되게 비슷한 시멘틱을 유지하고 있는 되게 다른 샘플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그럴 것이 의자라는 거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은데 내 트레이닝 셋에는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들만 있어요. 근데 앉은뱅이 의자도 의자거든요. 의자는 생김새로 디파인 되어 있는 컨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비전 테스트를 할 때 되게 어려운 클래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의자라는 애는 생김새로 정의가 안 돼 있거든요. 강아지, 고양이 이런 애들은 생김새로 정의가 돼 있는데 의자 이거는 펑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포던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포던스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 의자가 아니죠. 근데 제가 앉는 순간 의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의자라는 거는 모양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등받이가 있어도 의자고 등받이가 없는 앉은뱅이 의자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쓰는 거. 걔네들도 의자고 소파도 의자고요. 근데 진짜 기상천외한 의자들 많이 있죠. 디자이너들이 만든 거 보면 무슨 빈백 같은 것도 의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걔네들 다 의자인데 의자라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라고 하면 머신러닝한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자가 조금만 트레이닝셋에 정의가 되어 있다면 생김새가 다르지만 우리가 의자처럼 볼 수 있는 것들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수도 레이블링이 된다면 그러면 애큐러시가 확 올라가거든요. 제너레이션이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클래스지만 생김새가 많이 다른 비주얼 다이버시티가 높은 샘플들을 불러오면 굉장히 큰 게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10년 전에 한번 논문을 읽어먹었었고요. 똑같은 아이디어로 컨티뉴얼 러닝의 에피소딕 메모리 샘플링하는 기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다양한 종류의 샘플을 갖고 올까?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퀀티파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저희는 이제 학습 난이도를 다양함의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과거의 샘플로 트레이닝된 과거의 모델에다가 새로 들어온 샘플을 우리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쓰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가해서 과거 모델에다가 인퍼런스를 시킵니다. 그러면 컨피던스 값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막 하면은 컨피던스가 흔들립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심하게 하던 적게 하던 이 컨피던스가 덜 흔들리면 이 샘플은 굉장히 잘 학습된 그런 모델이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라서 이 컨피던스가 많이 흔들리면 그래서 1등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라면 이 샘플은 추가적인 학습이 더 필요한 아직까지 학습이 잘 덜 안 된 과거 모델로 학습이 잘 안 된 그런 샘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코어링 펑션을 만든 다음에 스코어링 펑션이 높은 값부터 그러니까 숫자가 큰 애부터 작은 애까지 등간격으로 샘플링을 했습니다. 우리가 100개를 뽑는다 그러면 100개를 등간격으로 뽑고 1000개를 뽑는다 그러면 1000개를 등간격으로 뽑아서 스코어가 높은 애부터 낮은 애까지 골고루 샘플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샘플의 그 비주얼 다이버시티를 개런티하고 싶었다. 뭐 개런티까지는 아니어도 비주얼 다이버시티를 높이고 싶었다라는 형태로 그 에피소딩 메모리 매니지먼트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한 거고요. 이름을 레인보우 메모리라고 지었습니다. 이거 약간 의도가 좀 다분한데 줄이면 RM이거든요. 그 레인보우 메모리는 이제 뭐 다양성 그럼 저한테 떠오르는 게 LGBT여가지고 레인보우를 생각을 한 거고 줄여서 RM이면 이 친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딱 BTS 팬이면은 이름이 바로 귀에 꽂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리뷰어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생략을 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리에다가 샘플을 담아두면 이 담아둔 샘플을 더 비주얼리 다이버스하게 쓰기 위해서 기존의 컨티뉴얼 러닝 방법들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을 이 에피소드 메모리에다가 적용 안 했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서 이거 적용을 하자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연구를 하시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뭘 해도 욕을 하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그래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도 같이 해서 써보자. 어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스터디를 좀 했고요. 그래서 실험은 이렇게 블러리 태스크 셋업에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디스조인트 셋업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디스조인트 셋업에서도 해봤고 블러리 셋업에서 블러리 포션을 빵으로 넣으면 디스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리가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드 있는 그런 셋업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고 기존의 방법들 뭐 EWC라고 하는 뭐 Elastic Weight Constraint라고 이게 이제 무슨 레귤러제이션 방법의 대표 주자였었고요. 그다음에 랜덤 워크라는 방법이 있었고 리마니안 어떤 것 같은데 리마니안 스페이스에서 랜덤 워크하는 뭐 그런 레귤러제이션 방법이었고 뭐 GDOM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다음에 라지 스케일 뭐 러닝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대비 그 레인보우 메모리를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안 한 거랑 한 거 이렇게 했을 때 뭐 엠니스트랑 시프와 헌드레드랑 이미지넷에서 기존 거 대비해서 뭐 꽤나 큰 게인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GDOM 대비해서 큰 게인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그 블러리 포션도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0으로 넣으면 디스조인트가 되는 거고 10으로 넣으면 마이너 클래스가 10% 그다음에 30으로 넣으면 마이너 클래스가 30%인 상황에서도 이 방법이 잘 동작을 하는지 봤는데 뭐 일부 뭐 오프라인 셋업으로 놨을 때 스트림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여러 번 입력으로 학습하게 한 경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저희 방법이 좋은 성능을 보는 걸 확인했고요. 오프라인에서 지긴 지는데 개인이 막 그렇게 크게 지진 않아요. 여기서 좀 많이 크게 지지만 여기서는 크게 많이 지지 않고 그래서 블러리 셋업이 좀 더 리얼리스틱하니까 이런 리얼리스틱한 온라인 블러리 셋업에서는 이렇게 지덤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도 쓰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썼을 때가 제일 효과적이었니? 라고 물을 수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들을 컨비네이션으로 적용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했던 이 레인보우 메모리 샘플링 기법이랑 랜덤 샘플링 기법이랑 레저버어 샘플링 기법, 프로토타입 샘플링 기법. 그러니까 레저버어 샘플링은 거의 랜덤에 가까운 샘플링 방법이고요. 프로토타입 방식은 클래스 민을 먼저 계산해요. 그래서 그 클래스의 샘플들을 딱 놓고 인베딩들을 민을 계산하면 민으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등간격 샘플링하는 게 레저버어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스코어링 펑션은 클래스 민으로부터의 거리, 클래스 민이 프로토타입이고
그걸로부터 거리고 저희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그 컨피던스 베리언스가 스코어링 펑션의 기준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스코어링 펑션으로 샘플링을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 이 랜덤 샘플링이 저희가 실험을 한 거는 랜덤 인밸런스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있는 샘플들을 유니폼하게 랜덤으로 뽑는 거고 GDOM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디 밸런스드 샘플입니다. 그 랜덤 밸런스드 샘플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쓰면 여기서는 그 결과를 추가를 안 했는데 저희 언설튼티 기법하고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었다는 거. 인밸런스 샘플링을 한 모델. 그러니까 밸런스드 랜덤 샘플링이 꽤나 좋은 성능을 내긴 했다. 그렇지만 이 언설튼티 기반의 레인보우 메모리 기법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긴 했었다라는 거를 논문 내고 나서 알았어요. 저희가 인밸런스 샘플링 한 줄 알았는데 코드를 보니까 버그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레인보우 메모리 그 GDOM이 했었던 밸런스드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에도 우리 거보다는 좀 나쁜 결과를 내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코드 베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코드뿐만 아니고 뭐 EWC나 뭐 이런 코드들을 한 코드 베이스에서 다 구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컨티뉴얼 러닝 그 기법들을 하나의 코드 베이스에서 다 비교를 해보시고 싶으시면 리포를 이제 클론 하셔가지고 한번 리프레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데 제가 앞으로 남은 슬라이드가 약 거의 40점 정도 있죠. 근데 여기는 사실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없고 디테일들이 있어서 크게 토픽들만 잘 설명을 해드리고 디테일들은 좀 가볍게 적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블러리 셋업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컨티뉴얼 러닝에서 현재 메소드가 아니라 컨티뉴얼 러닝 셋업을 연구하잡시고 만들어 놓은 이 셋업들이 실제 컨티뉴얼 러닝이 필요한 디플로이어블한 그런 시나리오하고 괴리가 굉장히 커서 이 시나리오를 리얼월드 시나리오랑 되게 비슷하게 맞춰주자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셋업들의 리얼리스틱하지 않은 부분들을 주로 건드리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히 세계적으로 되게 선도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컨티뉴얼 러닝 논문의 한 80% 이상이 다 디스조인트 셋업에서 이밸리에이션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워크숍에서도 아직까지 디스조인트 셋업을 열심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디스조인트 셋업에서 열심히 연구해봐야 실제로는 거의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블러리 셋업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셋업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워크숍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블러리 셋업을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첫 번째 태스크부터 모든 그 클래스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 클래스이기 때문에 마이너 클래스 샘플링 레이트에 의해서 첫 번째 태스크부터 모든 클래스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클래스 인크리멘탈 셋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클래스가 거의 등장할 확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블러리 셋업이 처음에 나왔을 때 ECCB에 발표됐을 때 리뷰 스코어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너네 거가 블러리 셋업이 리얼리스틱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카타스트로프 포게팅 입장에서는 새로운 클래스가 등장을 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포게팅 입장에서는 더 쉬운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밸리에이션 했을 때도 그렇고 포게팅이 덜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클래스들이 첫 태스크부터 막 등장을 하고 다음 태스크에도 그런 다른 클래스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길래 그래 그러면 새로운 클래스를 등장하게 만들어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셋업은 인크리멘탈하게 등장하는 그런 포션들을 리저브를 해놨어요. 그래서 N%의 클래스는 디스조인트하게 넣으게 그렇게 따로 빼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클래스들은 블러리 M 포션으로 그냥 돌렸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클래스 인크리멘탈이 인슈어되고요. 새로운 클래스가 무조건 인트로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게팅이 블러리보다 덜 하고요. 그리고 블러리 M 셋업도 커버하고 디스조인트 셋업도 커버하는 훨씬 더 제너럴한 그런 셋업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아이블러리, 인크리멘탈 블러리라는 셋업으로 새롭게 제안을 했고요. 이거 작년에 아이클리어에 발표를 했었는데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클래스 인크리멘탈하게 등장하는 클래스들을 따로 빼놓고 걔네들을 썼다라는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기존에 레인보우 메모리에서 했었던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언설튼티를 막 계산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단순한 베이스라인을 그냥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서의 에피소딕 메모리, 이제 이거는 온라인 스트리밍 들어오고 여기가 에피소딕 메모리인데요. 이 에피소딕 메모리에다가 어떤 샘플들을 집어넣고 어떤 샘플들을 뺄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현재 그 학습된 모델의 로스 펑션이 움직이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컴피턴스 밸런스 보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 각각의 샘플들을 이 모델에 통과시켰을 때 로스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런 거를 보고 이 샘플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본 다음에 별로 안 중요한 애들은 빼고 중요한 애들은 계속 킵을 해서 이렇게 메모리를 계속 관리를 한 다음에 메모리 온리 트레이닝, 지덤이 하듯이 메모리에 있는 샘플들만 가지고 프롬 더 스크래치로 트레이닝하는 그런 단순한 형태의 베이스라인을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덤과 레인보우 메모리의 약간 중간 단계의 그런 그 베이스라인 만든 거죠. 이런 아이브러리 셋업을 테크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샘플 메모리 매니지먼트는 새로운 샘플들은 다 집어넣고 미니멈 로스 디크리징하는 샘플들, 얘네들은 트레이닝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로스가 적게 떨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잘 학습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로 학습에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라 굳이 메모리에다 킵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잘 기억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그 리무브를 하면서 메모리 온리 트레이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성능 개인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러닝 레이 스케줄링 하는 스킴을 기존에 많이 쓰는 방법들 하나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컨티뉴얼 러너가 이밸루에이션 되는 타이밍을 봤습니다. 보통의 컨티뉴얼 러닝 그 시스템들 이밸루에이션 크리테리아를 보면은 디스조인트로 태스크가 딱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태스크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한 번씩 이밸루에이션 합니다. 그래, 이 태스크가 한 번 들어왔고 이 태스크에서는 액큐러시는 얼마고 후게팅은 얼마 났어. 그럼 그 다음 태스크 들어오면 다음 태스크 다 끝난 다음에 또 한 번씩 이렇게 쟀어요. 그런데 컨티뉴얼 러닝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데이터가 스트림으로 쭉 들어옵니다. 그럼 태스크 바운더리가 있다고 해도 그 데이터들은 스트림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럼 과거에 그런 기존에 있었던 컨티뉴얼 러닝 셋업들을 생각하면 걔네들을 버퍼에다 모아놨다가 다 차면 학습해요.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오는 족족 학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스킴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족족 학습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하나 들어오면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자리에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컨티뉴얼 러너가 쿼리가 들어왔을 때 모든 순간에 액큐러시가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태스크 바운더리에서만 업데이트 되는 모델들, 특히나 레인보우 메모리가 그런 대표적인 방법, 저희 방법인 거죠. 그런 애들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스크 바운더리 끝나는 데에서만 액큐러시가 딱딱딱 뜨고 나머지에서는 액큐러시가 거의 작살납니다. 이런 거는 이런 때, 예를 들면 이런 타이밍에 쿼리가 딱 들어오면 이 컨티뉴얼 러너의 평균 액큐러시 60%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20%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밸루에이션 하면 실제로 쓸 때의 퍼포먼스랑 그 리포트 되는 퍼포먼스가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모든 순간의 액큐러시를 다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자. 그래서 에버리지 액큐러시 오버 이 에어리어 언더 커브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샘플 들어오는 족족 액큐러시 계속 계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평균해서 리포트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거를 제안해서 AAUC라는 거를 제안했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이거랑 되게 비슷한 아이디어로 다른 애들도 다른 이름으로 많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이런 이밸루에이션 매트릭들도 제안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이 간단한 방법이 이런 아이블러리 셋업에서 다른 방법들을 크게 성능적으로 이기는 걸 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올타임 퍼포먼스가 더 중요한데, 이 올타임 퍼포먼스 관점에서도 요 제안하는 요 파란색 방법이 다른 방법들이 훨씬 좋더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양한 NM 셋업. 그러니까 n이 빵인 경우에 블러리 nm인데 n은 이제 얼마큼 디스조인트한 거를 남겨놓을 거냐 하는 거고, m은 그 블러리한 애들끼리 얼만큼 메이저, 마이너, 클래스 포션을 둘 거냐 하는 거거든요. 블러리 M에서 그 M 그대로 쓴 거고, N은 이제 우리가 리저브 해놓은 인크리멘털하게 집어넣어줄 그 클래스들의 셋인데, N을 빵으로 놓으면 그냥 퓨어 블러리 셋업입니다. 그래서 N을 빵으로 놓고 블러리 셋업에서 50으로 넣고 돌리면 이렇게 되고, N이 50이 되면 반은 인크리멘털하게 들어가고 반은 블러리로 들어가고 하는 거고, N이 100%면 얘는 그냥 디스조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M을 또 바꿔봤는데, 이 M을 바꿀 때 N은 50으로 고정했고요. N을 바꿀 때는 M을 50으로 고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N이 50으로 됐을 때 이 아이블러리 셋업에서 M을 바꾸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액큐러시는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다 봤는데 놀랍게도 되게 간단한 베이스라인 방법이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좀 좋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했습니다. GDOM이랑 되게 비슷한 발견을 한 거죠. 되게 간단한 방법을 했는데도 이렇게 좀 리얼리스틱한 셋업에서 잘 되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고, 에볼루션 스터디인데 넘어갈게요. 이게 뭐 저희가 두 번째 논문에서 저희가 주장하고 싶었던 건 이 블러리 셋업이라고 리얼리스틱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이게 포겟팅 관점에서는 더 쉬운 셋업을 만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게 클래스 인크리멘탈한 특성이 없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 인크리멘탈하게 리저브되어 있는 셋을 만들어서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연구를 했던 거는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컨티뉴얼 러닝 셋업에서 온라인 스트림 데이터는 애노테이터, 휴먼 애노테이터가 온더플라이로 애노테이팅을 하는 상황들을 보통 많이 가정을 할 겁니다. 언슈퍼바이즈 언레이블 데이터가 쭉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슈퍼바이즈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데이터 들어오고 사람이 애노테이션 빨리 해가지고 모델한테 이렇게 주는 형태를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온라인 스트림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는 데이터에다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레이블링을 하죠. 그럼 그 자리에서 레이블링을 빨리빨리 할 때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레이블이 에러가 있는 경우라면 컨티뉴얼 러너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냐를 연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블러리 셋업에서 아이블러리랑 이거랑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아이블러리를 컴바인을 하지 않았고요. 블러리에다가 데이터가 노이지하게 들어오는 경우에 어떻게 그 컨티뉴얼 러너를 설계를 해야 될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들을 보면 컨티뉴얼 러닝에 쓰는 데이터든 아니든 간에 이건 이제 주로 컨티뉴얼 러닝에 쓰는 데이터들이거나 아니면 노이지한 셋업을 가정한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정한 데이터들의 노이즈 레이쇼인데요. 보면은 대략 한 20% 정도의 레이블이 잘못 인접 레이블로 이렇게 잘못 레이블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노이지한 샘플들을 러닝하는 그런 서베이 페이퍼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줄곧 주장하는 게 이 에피소딕 메모리에는 샘플 다이버시티, 비주얼 다이버시티가 높은 그런 샘플들을 메인테인하면 성능이 더 높다라는 거를 계속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이지한 셋업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미운오리 새끼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미운오리 새끼를 보면 저 오리로 레이블된 쟤는 사실 100조거든요. 그래서 100조인데 오리로 레이블되어 있는 애가 데이터로 들어왔을 때 샘플 다이버시티를 높이잖아요. 그럼 샘플 다이버시티 높이겠다고 뽑은 애들은 대부분 100조들이 뽑힙니다. 얘는 사실 오리가 아닌데 오리라고 레이블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피소드 메모리에 담기는 애들은 샘플 다이버시티가 높은 애들이 아니라 잘못 레이블된 데이터들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랜덤하게 뽑은 것보다 성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버시티를 높이면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알지만 레이블 노이즈가 있을 때에는 저 다이버시티를 높이는 게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는데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보여드리는 그림이 67번째 슬라이드를 보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저희가 에피소딕 메모리를 계속 매니지먼트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에피소딕 메모리를 매니지먼트 할 때 이 노이지한 샘플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 샘플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샘플 다이버시티를 인포스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샘플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트레이닝된 모델에다가 인퍼런스를 시켜봐요. 식사하셔야 되니까 빨리 끝낼게요. 인퍼런스를 해봐요. 그래서 얘가 그 클래스 레이블로 충분히 높은 컨피던스로 나왔다. 그러면 얘는 제대로 레이블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confidently right 레이블, correct 레이블 셋으로 놓고 C라는 셋, 클린 셋으로 따로 빼놓습니다. 얘는 원래대로 다이버시티 인포스 하는 트레이닝으로 써요. 그리고 어떤 샘플을 이제 현재까지 트레이닝된 모델에다가 인퍼런스를 시켜봤더니 생김새를 본 거랑 생김새 현재까지 트레이닝된 모델의 그 인퍼런스한 결과랑 실제 레이블된 레이블 결과랑 다른데 이게 다른데 컨피던트하게 다르면 되게 예를 들면 얘는 강아지인데 고양이라고 100%로 나와요. 그럼 얘는 확실하게 잘못 레이블이 되구나 라고 생각해서 얘는 클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고양이라고 그냥 단순히 잘못 레이블 됐지 어떤 레이블인지는 알고 있는 애구나 라고 해서 잘못 레이블된 애로 분류를 한 다음에 얘는 이제 노이즈 레이블 클리닝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레이블 클린업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얘를 적용을 해서 레이블을 클린업을 해서 씁니다. 그리고 어떤 샘플들은
아 이게 고양이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수도 낮고 레이블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애는 애시당초 레이블이 잘못됐는데 새로 레이블될 가능성조차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레이블을 띄고 언레이블 데이터로 그냥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유셋으로 빼놔요. 그래서 세 개의 파티션을 나눈 다음에 이 클린셋하고 이 리레이블 셋, R셋을 리레이블한 그거를 합쳐가지고 다이버시티 인포스하는 메모리를 만들고요. 언레이블로 쓸 얘네들은 레이블 띄고 그냥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스트림 샘플을 세 개의 그룹으로 쪼개가지고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했을 때 성능이 어떠냐? 다른 거에다가 레이블 클린업도 해줘야 되잖아요. 얘네들 노이즈한 레이블이니까 다른 기존의 컨티뉴얼 러너에다가 노이즈 레이블 클린업 방법을 결합해서 쓴 것 대비 그냥 비교하면 너무 언페어하니까 걔네들한테도 노이즈 레이블 클린업을 해주고 컨티뉴얼 러닝을 한 결과보다 저희 거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거를 훨씬 더까지 아닌데 노이즈 레이쇼, 다양한 노이즈 레이쇼, 시메트릭, 에이시메트릭 노이즈, 시메트릭 노이즈는 개가 고양이를 한 마리가 왔으면 고양이가 개로 한 마리가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맞춰주는 그 클래스 밸런스를 맞춰주는 노이즈 레이블 형태가 시메트릭 노이즈 형태고요. 얘는 그러니까 신터사이즈드 노이즈죠. 가짜로 노이즈에 대한 레이블을 주는 거고 에이시메트릭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막 바꾸는 게 에이시메트릭 노이즈입니다. 전체 대비 포션인데 60%만큼은 거의 반 이상이 노이즈 레이블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저희 방법이 크게 게인을 얻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스터디를 해본 결과고 코드 베이스는 여기 있습니다. 이 코드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이제 어떻게 그 노이즈 레이블을 클린업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알고리드믹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시스템 관점의 내용이라서 여기는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컨티뉴얼 러닝 셋업이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리얼리스틱한 셋업하고 거리가 좀 많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컨티뉴얼 러닝 셋업을 제한된 거에서 내가 숫자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컨티뉴얼 러닝 셋업이 리얼 월드 셋업하고 얼만큼 거리감이 있는지 얼만큼 리얼리스틱한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메소드를 만드는 게 장땡이 아니라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가 실제 문제랑 얼마큼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컨티뉴얼 러닝 리서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고요. 그래서 필요한 논문이라든지 코드라든지 이런 링크들을 다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만 혼자서는 뭐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저희 학생들과 콜라보레이터들하고 같이 연구를 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시간 좀 넘게 제가 늦게 시작해가지고 식사 시간까지 좀 뺏었는데 집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은 시간이 많이 가능하고요.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 세션 재밌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